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 대표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반 판세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오늘 좌우지간에선 사실상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야심한 새벽에 후보를 날치기로 바꾸려다가 결국 원상복귀시킨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90년생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면서 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당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한 분기점을 찍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벽 대선 후보가 새벽 공당에 새벽 3시에 입당을 하고 또 대선 후보 등록을 새벽 3시부터 4시간 동안 단 1시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국힘당을 새벽 3시당 좀 이렇게 부르고 싶을 정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정된 이 과정까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판도라의 상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그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에다 냈는데 이제 기각되면서 이제 국힘 지도부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0일 날 12시쯤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자의 자격을 당에서 이렇게 여러 경선을 거쳐가지고 선출된 후보인데 그 후보 지위를 박탈을 합니다.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상황이 좀 발생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자를 이제 새벽에 이제 뽑아야 되는데 새벽 3시에 내고 공고를 4시에 마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춘천이나 강릉에서 내가 대선 후보를 나가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류를 제출도 못하게끔 막아놔 버린 거예요. 이게 단 1시간 만에 이렇게 벌어졌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서류도 32가지까지나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돼서 결국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된 후보자로 이제 지위를 인정받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 한 30년 정도 후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이 권선동 원내대표도 같은 지도부였어요.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지 않고 그냥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자리가 공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김용태 제일 어린 이제 자기 나이가 제일 어린 이런 이제 의원을 이제 비대위원장에 앉혔는데 저는 이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목적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김문수 후보자의 이제 올드함 좀 이런 부분들을 젊은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면서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목표가 하나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김용태 의원이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계야 좀 이렇게 같이 한때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누군가가 방패막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후보자 교체 파동에 대한 방패막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앞에서 맞아줄 화살바지 좀 이런 비대위원장이 필요해가지고 김용태 의원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새벽 3시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판이 명백하고요. 그 오판 속에서 당원의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19 혁명이 있었고 또 전 세계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이러한 일반 구성원들이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나 지도부가 잘못된 오판으로 집단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 일반 구성원들이 다시 뒤집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이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던 그런 새벽 3시가 바로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윤민석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당원들이 지도부 의견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바로 수긍을 한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책임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안 지냐.
그 당무 우선권에 의해서 후보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원내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당내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거는 그 세 가지 이유 이전에 한 가지 이유를 추가드리자면 비대위원들 중에서 새벽 3시 그 파동을 반대했던 유일한 비대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고 가장 초선이지만 강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강단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비대위원장이 된 거고요. 우리가 강원도니까 강원도에 빗대어봐서 표현을 하자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새벽 3시 파동 바로 직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단일화를 하라고 막 성명서도 내고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압박을 했어요. 유일하게 김진태 도지사만 그 성명서에 이름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도지사는 거침없이 정의롭게 본인도 이제 경선까지 못 올라가고 탈락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걸 다 뒤집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나는 이름을 안 넣겠다. 나는 단일화에 촉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결국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자가 유일 후보가 됐잖아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다른 광역시도는 신경 안 쓰는데 강원도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강원도만이 본인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진태 지사와 끈끈하게 강원도 발전을 이끌 수밖에 없다. 더 각별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김진태 지사께서 네. 이제 그 이후에 또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를 하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자. 좀 이런 메시지도 또 이후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가 아니라 그 말 하시지 않았어요? 네. 장렬하게 전사하자. 네. 차라리 이렇게 네. 얘기하자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거는 전체가 아니라 장렬하게 전사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체 문맥을 봐야지 끝에 한두 문장 가지고 계속 그 기자회견에서 한두 문장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고 거침없이 정의롭게 하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힘이 되자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네, 저는 김진태 지사께서도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시도지사들이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동조할 때 안 한 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도 그 말이 저는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원내대표는 뽑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300명 중에서 이제 국힘이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원내대표 선출하는 거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려놨어야 된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안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정도 사건을 저질렀으면은 사퇴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깔끔한데 그 사퇴 안 하니까 지금 대구 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사정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친한계, 속칭 친한계가 있고 또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있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의원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당장에 지금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하게 되면 너무 또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야 대승적인 차원에서 권성동의 재시민을 한 것입니다. 자, 한 변호사님, 사실상 3파전으로 치르게 되는 이번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3파전인 경우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양강 구도로 가게 되면 어떠한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선의 이제까지 통계를 보면 17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자랑 붙었을 때 빼고는 다 1, 2% 차이로 결정이 났어요. 이게 양강구도였거든요. 물론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오자구도로 갔었는데 이렇게 3파전인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3파전일 때는 위험하지만 양강구도로 가면 뭐 기세가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3파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파전에 보수의 3파전이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보다명이 있다. 이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도 보수 선언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수구 보수라고 표현하는 저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 보수를 말하는 이준석 후보 다 보수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희 그 민주노동당에서 권영국 후보만 유일하게 진보 후보를 얘기하고 있어서 3대 1의 싸움을 저희도 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먼저 드리겠고요. 이재명 후보 대세를 솔직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누가 만들어주고 있냐? 저는 바로 국힘이 더 만들어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국힘 소속의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벌어진 이런 선거거든요. 그러면은 국힘은 정말 뭐 주특기죠.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당면까지도 바꾸면서 이렇게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흩어진 보수표를 가져올까 말까 한 건데 지금 보십시오. 계엄 옹호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뭐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대한 부분들도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후보 선정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엉망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보수에서 지금 결집돼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더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를 국힘이 만들어주고 있고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는 대선은 특히나 이제 구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항상 그래서 이제 단일화나 빅테크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힘은 예를 들면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후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좀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이슈로 좀 끌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모든 관심이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빨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초장에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를 끌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과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과 절연할 거냐 이 이슈로 그러니까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는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강 변호사님. 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 강원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3% 차이로 뒤졌어요. 네.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그 2022년 대선 이후에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총선이 있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보수 정당의 손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강원도 도민들은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강원도 도민들은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고 뭐 25만 원 받는 것보다 그러면서 풍요로운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조금 더 국가와 지역을 생각하는 게 강원도 도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 대선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2022년 이후에 강원도에 정말 발빠르고 눈부시게 발전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SOC에 대해서 예타 면제가 막 나오고 있고요. 동서 고속철도 뚫릴 것 같고 제천 삼척 고속도로 뚫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강원 그 3차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법 때문에 절대 농지가 해지되면서 절대 농지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환동해권 보면 양양에 연어 클러스터 등등 해가지고 환동해권에 대해서 발빠르게 또 발전을 앞두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이것이 표심에도 작용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도 강원도만 놓고 보자면 보수 정당 쪽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수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도 짧았었잖아요. 3년 하나, 뭐 5년 하나 똑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 3년 짧은 동안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게 다 말씀하신 게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서울 경춘 고속도로 이것도 예타도 그때 통과된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뭐 그 동서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해가지고 딱 그때부터 된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기껏해야 이제 예를 들면 오색 케이블카, 뭐 이런 설악산 케이블카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좀 빨리 추진됐는데 뭐 그건 저희 이제 반대하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급하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반을 득표하고 압도적으로 해서 뭐 내란 세력을 처결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50%가 넘냐 이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20% 아래로 추락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그 이재명 후보가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국힘의 이제 김문수 후보가 20% 아래로 추락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뒤로 좀 이렇게 퇴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건강한 보수가 다시 그 자리 잡고 그리고 지금 진보가 공백 상태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뭐 보수, 중도 보수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이 또 다리 자리를 잡고 이래야지 우리나라의 이 정치 구도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국힘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계속 30% 넘게 이렇게 득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은 계속적으로 더디게 갈 거다. 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네네. 제가 좌우지간이니까 제가 우 쪽에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개혁신당 얘기와 섞어서 얘기하자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자의 그 21일 3주간의 약간 마스터 플랜이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주는 지금 첫째 주 아닙니까? 첫째 주는 3파전 빅3
이 정도 용어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3파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두 번째 주부터는 그때부터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4대 4대 2, 이재명 4, 이준석 4, 김문수 2, 이 작전으로 둘째 주는 가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 주부터 가서는 양강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양강구도가 이재명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이준석으로 가면서 아예 흡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에서는 항상 1, 2% 차이였거든요. 지난번에 0.73 차이였고, 이렇게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큰 플랜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3파전이 이어지려면 지금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한 10% 이상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각종 지표에서 지금 10% 터치는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이 한보 태보해야 된다는 윤민섭 의원님의 의견에는 절대 동의하진 않지만, 어떠한 보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는 네. 일부 수긍합니다. 그 보수의 변화가 국민의힘이 제일 이렇게 뒤로 가면은 그 개혁이 제일 빨라질 것 같다. 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왜냐하면은,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계속 요번에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TK나 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영남 중심으로 그러면 해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지금 네. 왜 이렇게 보수가 변하지 않고 있냐? 총선이 아직 3년 남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합니다. 의총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 선거는 3년 이상 남았으니까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거나 뭔가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TK/PK의 국민의힘의 그 고인물이라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전혀 이렇게 개혁이나 혁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좀 있죠. 네. 네. 지금 제일 뭐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아,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아주 네. 그냥 먼 줄이 탈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네. 국회의원분들은 아직 멀었더라고요. 뭐 지방선거 지나고 그 뒤로 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지 뭐 어느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네. 되든지 잘할지 말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개혁이 늦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윤 의원님. 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기호 2번 달게 된 김문수 후보. 네. 이게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를 내세운다면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보수 지지층 결집, 지지율 상승 이끌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한 두 가지 이유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의 보수의 광폭 행보가 너무 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 대 진보 구도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예를 들면 이미지로 봤을 때는요, 뭐 이재명 후보 뭐 신발 뭐 빨간색, 파란색 섞어서 신고 있고 그 당에 이제 포스터나 뭐 기호 이런 데도 예. 끄트머리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행보하는 부분들도 선대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보수의 이제 윤여준 전 이제 의원 이렇게 초대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들 참배하는 모습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보라고 하는 집토끼는 이미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토끼 잡으러 이제 보수의 강폭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 아무리 지금 국힘이 뭘 해도 보수 쪽에 먹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힘의 상태가 보수를 뭐 결집할 상황이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권성동 의원께서 이제 대구 가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대구 가가지고 유세를 하는데 뭐 막 입에 담기도 그런데 뭐 거기서 나온 말이니까요. 뭐 꺼져라. 그리고 넌 안 와도 된다. 그리고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대구에서. 와, 대구에서 이런 말을 듣는 걸 보고서 아, 정말 이제 보수가 결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되는 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대구 경북 가서 이제 유세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수의 이 민심을 잡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수의 결집을 하기에 앞서 당내 결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기타 치면서 과자를 먹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좀 나와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요. 홍준표 후보자께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도 미국 가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하시던가 말을 할 거면 들어와가지고 당을 도와줘야지 당내부터 경고해야지 우리가 보수 결집이 되거든요. 그렇게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다음 수순은 TV 토론회죠. TV 토론회에서 그 보수와 진보 간의 토론회에서 뭐 대북관이나 혹은 경제관에 대해서 아,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참칭 보수였구나. 저 이재명의 대북관과 경제관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극좌구나, 진보구나라는 게 밝혀지면 보수층이 좀 결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표는 왜 결집이 안 나오냐? 많은 보수 지지자분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잘 안 받는데요. 이 선거가 밝혀진 게 지난번 계엄 이후에 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잘 안 받는다고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걸 염려했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 주최한다는 15일, 5월 그 기자협회에서 먼저 주최한다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지금 불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법정 주시죠? 토론회는 네. 나와야 되니까 토론이 시작되면 보수 결집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짧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퍼센테이지로 듣고 싶어요. 이준석 후보의 보수 단일화 가능성 몇 %로 점치세요, 윤 의원님?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49%로 하겠습니다. 49%. 자, 좌우지간 오늘 주제 대선 3파전 관전 포인트는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 네. 그 이재명 대세론 1등 공신 국힘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독재 필망 3권 분립을 지키자입니다. 짤막하게만 좀 설명 들을까요? 아, 예. 네. 지금 아까도 쭉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후보로서 뭘 그렇게 크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 몸조심하는 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국힘에서는 계속 사건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선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국힘이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장 싶습니다. 변호사님? 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혹은 본인이 관련돼 있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 입법부 다 장악하겠다는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신분사회로 왕조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독재 정치인데 독재 정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18일입니다. 일요일에 경제를 주제로 첫 TV 토론회가 열리죠. 모든 후보들이 저마다 주요 공약으로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어떤 정책 내놓을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석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의사인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It's a